안녕하세요, 축진멍입니다. 맨유가 좋은 경기력을 가져갔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과연 맨유의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3-4-1-2 정도의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베제를 투토발의 프리롤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했습니다. 맨유는 4-2-3-1로 출전했고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에릭센과 마이누로 3선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컵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레시포드는 일단 벤치에 앉았죠. 맨유는 확실히 지난 리버풀전에서 3-1 빌드업으로 크게 패배를 당한 뒤에는 풀백 달로를 안쪽으로 개입시켜서 3-2 빌드업을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3-1 빌드업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이 가능했죠. 그러면서 에릭센, 달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이 3명의 선수는 공을 다루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왼쪽에서 주로 빌드업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때 가르나초는 측면 터치라인 쪽에 위치해 있다가 한 번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면서 맨유 선수들의 롱킥을 받아주는 그런 패턴 플레이를 자주 했습니다. 지금처럼 맨유 선수들이 공을 잡은 선수 주변에서 동시다발적인 움직임들이 좋았는데요. 달로는 앞쪽으로 띄워주고 지르크즈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줄 움직임을 하고, 또 에릭센은 사이드 쪽으로 빠져주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공을 받아줍니다. 맨유가 최근 2연승을 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왔고, 그런 것들이 이런 후방 빌드업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죠. 즉 맨유는 공을 더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5-3-2 형태로 수비를 진행했고요. 일단 중원에서는 두터운 수비벽을 쌓으면서 어떻게든 사이드 쪽으로 공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드 쪽으로 공이 향하면 그때 수비 대형 전체를 그쪽으로 몰아서 맨유를 가둬서 수비하려고 했죠. 지난 시즌부터 팰리스가 보여준 전형적인 수비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 가르나초의 대각선 움직임이 되게 좋았는데요. 사이드 쪽으로 넓게 벌려 있다가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침투하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죠.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좋은 지르크지가 스루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도 가르나초가 공을 잘 끌고 가면서 왼발 슈팅을 해보지만 딘 앤더슨이 너무나도 좋은 선방을 하면서 완벽한 1대1 선방을 해냅니다. 또 맨유는 세트피스에서도 준비한 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앞쪽에 많은 선수를 투자하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더리우트를 완전 프리하게 위치시킨 다음에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미끼가 되고 더리우트는 크게 돌아줍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정확히 더리우트가 있는 쪽으로 코너킥을 넣어주고요. 더리우트가 혼자 돌아서 프리한 헤더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공을 역시 딘 앤더슨이 미친 세이브로 막아냅니다. 맨유가 오늘 준비해온 플레이라든지 패턴 플레이 나쁘지 않았지만 이 마무리 과정에서 항상 딘 앤더슨에게 막혔습니다. 이렇게 맨유가 준비했던 좋은 플랜들이 딘 앤더슨의 미친 세이브에 막히고, 또 맨유가 빌드업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었던 구조가 있었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할 때는 5-2-3 정도로 수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뒤에서 공을 돌릴 때 앞쪽의 3톱과 가운데의 투미들이 완벽한 대칭 형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1대1 마크가 가능하죠. 그래서 맨유의 공을 받아줄 마이누나 달로가 와튼과 다이치에게 1대1로 묶이면서 공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위치에 놓입니다. 이게 옛날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버풀을 막을 때도 썼던 맨투맨 방법인데, 맨유가 오늘 경기력이 안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 쪽으로 다이렉트하게 들어가는 장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에릭센이 사이드로 빠져줘야만 빌드업의 길이 열렸죠. 이 말은 뭐냐? 결국엔 맨유가 지름길인 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사이드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였고, 이런 구조로 일단 맨유의 빌드업 템포를 한번 늦춘 덕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조금 더 약한 공격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맨유 역시 투미들이 상대의 투미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맨유도 비슷한 구조로 압박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에릭센이 상대 투미들을 1대1 맨투맨 할 수 있게 되죠. 지금이 실제 과정입니다. 게히가 공을 잡았을 때 지르크지가 압박을 가서 앞쪽으로 패스를 유도합니다. 그때 가마다 다이치 쪽으로 부페가 붙어주고, 다이치는 이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와튼에게 공이 가자마자 또 에릭센이 붙어줍니다. 이러면서 3명을 동시에 맨유가 압박하게 되고, 결국 와튼은 깔끔한 패스를 전개하지 못합니다. 이 공을 리산마가 가로채서 부페에게, 부페가 다시 마이누에게, 그리고 마이누는 이 공을 재빨리 부페에게 다시 전달하고, 부페는 사이드 쪽 아마드에게 공을 전개합니다. 지금 보시면 맨유가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을 뺏어서 공격까지 다시 전개하는 과정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아마드가 이 공을 부페에게 전달하고 부페가 다시 슈팅. 상대 수비에게 막히긴 했지만 맨유는 이런 압박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플레이마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기회들이 많았지만 결국 전반은 0대0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사실 맨유가 이번 전반전은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까지 오면서 경기력이 가장 좋았던 전반전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기존의
가장 문제로 지적되었던 공격진에서 공을 너무 아끼지 않고 쉽게 소유권을 내주는 문제도 이번 경기에서는 대부분 다 의미 있는 공격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은 소유권을 잃더라도 어떤 의도에서 이 공격을 했는지는 알 수 있었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워낙 가운데는 두텁게 세워서 가운데로 다이렉트하게 가지 못해서 빌드업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있었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맨유가 상대에게 소유권을 막 넘겨주진 않았습니다. 즉 이번 맨유의 전반전은 상당히 안정적인 전반전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단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딘 앤더슨의 선방도 있었고 맨유 공격진의 결정력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성과는 내지 못했던 전반전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맨유는 후반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맨유는 측면 빌드업 과정에서도 꽤나 좋은 모습들을 후반전에도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사이드 쪽 내려와서 받아주는 에릭센에게 공을 전개하고 그때 달로는 공 쪽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에릭센이 앞쪽에 있는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주고요. 여기서도 달로는 쉬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가죠. 그리고 가르나초가 내려오면서 받아주는 공을 달로가 더 넓게 돌아뛰면서 가르나초의 공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달로가 다시 가운데 쪽 지르크지한테까지 가는 패스. 이런 과정들을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무리 가운데를 틀어 막았더라도 맨유가 측면 쪽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을 이용해서 잘 빠져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골이라는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또 지르크지의 연계 능력을 활용한 좋은 공격들이 있었는데요. 브루노가 지르크지에게, 그리고 지르크지는 평빈 공간을 보고 브루노가 침투할 걸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앞쪽으로 스루 패스를 넣어주죠. 이런 것들이 지르크지의 아주 날카로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가 이 공을 아웃프론트로 마무리해보지만 아쉽게 빗나갑니다. 사실 브루노와 지르크지 거의 맨유에서 축구 지능이 가장 높은 두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두 선수가 서로 합이 맞고 서로의 움직임을 이해한다면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맨유의 후반전 공격에서는 지르크지를 이용한 이런 플레이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맨유가 여전히 득점을 하지 못하자 테나흐는 교체 카드를 꺼내는데요. 테나흐가 꺼냈던 교체 카드는 레시포드였습니다. 몸 풀면서 준비하는 레시포드를 보고 가르나초 혹은 아마드와의 교체를 예상했습니다. 왜냐면 가르나초는 전반전엔 좋았지만 후반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아마드 역시 전반적인 컨디션이 100% 완벽해 보이진 않았죠. 하지만 테나흐는 지르크지를 빼고 레시포드를 투입합니다. 사실 오늘 지르크지는 전방에서 꽤나 좋은 역할들을 해줬던 선수인데 교체 아웃 1순위였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체 이후에 맨유는 오히려 위기를 맞습니다. 은케티아 쪽 전진 패스가 쉽게 들어가고 은케티아가 안쪽으로 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은케티아는 좋은 왼발 슈팅, 하지만 오나나가 이걸 잘 막아내는데요. 여기서 미쳤습니다. 오나나가 막아낸 공이 조금 떠올랐고 팰리스의 사르가 달려오면서 이 세컨볼을 갖다 대지만 오나나가 제 2차 동작으로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세이브가 아닙니다. 어쨌든 오나나가 이런 미친 세이브로 맨유를 구해내며 맨유는 0대0이라는 스코어를 유지하게 됩니다. 맨유는 그 이후에 에릭센과 아마드를 빼고 우가르테와 호일룬을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레시포드는 다시 윙으로 가고 호일룬이 가운데 공격수로 배치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맨유의 득점을 가져오는데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진 못했죠. 그나마 후반전에 잘 풀렸던 가운데 쪽 지공 루트를 맨유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르크지가 나가면서 침투형의 호일룬은 생각보다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또 레시포드 역시 교체되고 나서 공을 잡은 기억이 별로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후반 늦은 시간까지 5백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비 간격을 잘 조정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경기는 0대0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맨유가 마냥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승리했던 두 경기가 있죠. 풀럼전이랑 사우스햄튼전. 하지만 오늘 빌드업이라든지 아래서 풀어나가는 과정들의 완성도는 여태까지 경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경기력을 어느 정도 챙겨간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처럼만에 맞은 경기력 좋은 경기에서 결국에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는데요. 오히려 에제가 빅찬스를 많이 놓치면서 맨유는 승점 1점에 감사한 후반전을 보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르크지를 뺀 게 결국에는 악수가 되었고 맨유는 중앙 쪽 연계 지공 루트가 사라지게 되면서 사이드에서 크로스 플레이 혹은 윙어들의 개인 능력을 이용한 플레이 빼고는 공격 루트가 다채롭지 않았죠. 그런데 교체 투입된 레시포드 그리고 후반에 투입된 호일룬 역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유가 사우스햄튼전 승리, 컵대의 반슬리전 승리하면서 2연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경기력 좋고 승리까지 딱 땄을 때는 3연승으로 완전 흐름 타면서 다음 주 있을 유로파 리그 경기라든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요번 경기에서 비기면서 그런 흐름은 어느 정도 일시 정지된 느낌 그렇습니다. 경기력은 어느 정도 잡힌 맨유. 과연 맨유는 다음 경기에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